네, 이재명 대통령이 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익을 최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보, 통상 등 굵직한 현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어떤 성과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한편 국회에서는 더 센 상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하민경 국민의힘 대변인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상회담 이야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제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10시간 정도 뒤면 시작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것인데 지금 의제로 상당히 많은 것들이 나오고 두 분과도 몇 차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저는 한 3가지 정도가 있다고 봅니다. 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지난 7월 말에 관세 협상을 했던 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서에 서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이끌어내느냐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7월 말 같은 경우에 가장 핵심이 됐던 의제가 이 품목관세,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자동차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대차 같은 경우가 지난 4월 3일부터 25%의 관세를 막고 있어요. 이게 매달 환산을 하게 되면 100억 원이 넘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7월 말에 우리가 협상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서에 서명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것 같은 경우는 흑자가 나게 되면 같이 이익을 공유할 수가 있는 거지만 관세 같은 경우는 그냥 미국에 주는 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한 66조, 그러니까 GDP의 2.6% 정도로 지금 할당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미국에서 상당히 높게 책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잘 방어를 하냐. 이미 저희가 나토보다 더 많은 분담금을 내고 있고 저희가 한미 동맹군으로서 과거 이라크전이라든지 베트남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전했던 것을 잘 설명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보이고 마지막으로는 이 러트닉 상무장관 같은 경우는 지난 7월 관세 협상에서 이 마스가로 인해서 성과를 올린 경험이 있습니다. 반면 지금 러트닉 상무장관과 경쟁을 하고 있는 제이슨 무역부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성과가 미미하다는 평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농산물과 관련된 개방에 대해서 많이 압력을 넣을 것 같아요. 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전통적인 지지 기반이 어떤 농산물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소고기 30개월 원령과 관련해서 어떻게 잘 방어해 나가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함 대변인께서도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강 대변인님께서 너무나 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내용에 대한 부분은 이제 마찬가지로 관세 협상. 근데 지난번에 이제 관세 협상을 하고 왔는데 김민석 국무총리의 형도 이제 미국에 가서 강연을 할 때 잘 되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할 만큼 사실 잘 된 협상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잘 마무리되기를 그런 마음이 있고요.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제발 정말 잘 하고 오시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의전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라는 점이 지금 언론에서도 일부 나가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협상이 잘 될 것인가? 그리고 또 방위비 분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우리 정부의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가운데 친중 이런 이제 성향을 마음껏 드러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말 미국과의 외교가 잘 되겠느냐 이런 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조마조마하는 그런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제가 야당 대변인이지만 의전을 저희가 받지 못했다 이런 말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목소리는 저희가 아끼고 그저 정말 잘 되기만을 바란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으로 향하는 공군 1호기에서 깜짝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저서죠, 협상의 기술, 거래의 기술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관세 협상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요. 주한미군 유연화에 대해서는 우리로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라면서 대신에 주한미군의 미래형 전략화 등의 논의는 우리도 필요하다 이렇게 또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예정이 없던 기자회견을 기내 안에서 한 거 아니겠어요? 예. 여기에는 한 2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조금 자신감을 찾은 것 같다. 어디에서 자신감을 찾았냐? 이시바 총리와의 어떤 회담에서 자신감을 많이 찾은 것 같다. 이 2가지로 분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일단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먼저 관세 협상을 했잖아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세 협상에서 이 어떤 내밀한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 그리고 나름대로의 느낀 바에 대해서 공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3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이시바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께서 얘기를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일 관계가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이시바 총리와의 본인과의 어떤 그 대화 내용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유가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시바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관세 협상의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상당히 좀 껄끄러운 지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을 주고 지금 미국을 향하는 겁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친중하는 거 아니냐? 중국과 너무 가까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시그널로 지금 일본을 간 거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중국을 어떻게 견제하느냐예요. 그러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이 잘 지내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과 미국이 잘 지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가가지고 과거는 묻어두고 미래지향적으로 가자. 라고 했고 또 이시바 총리 같은 경우도 아니 반성이라는 단어를 13년 만에 꺼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로 인해서 한미일 공동 협력을 가지고 중국 견제에 대해서 조금 더 수월하게 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미 선물 하나 받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과거 얘기를 하면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쿠데타 일으킨 다음에 6개월 후에 어디를 갔냐? 일본 갔습니다. 왜 일본 갔냐? 미국에게 전통성을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은 이 소련이라는 나라를 견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포석을 알고 일본을 들다 미국을 간 거예요. 그걸 태평양 횡단 외교라고 하거든요. 이러한 사례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해답을 얻은 것이고 이미 트럼프에게 어떤 선물을 줬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좋은 결과를 예상해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주한 미군과 관련해 가지고는 2만 8천 명 정도의 지금 주한 미군이 있는데 이 중에서 벌써 한 4천 명 정도를 축소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주한 미군이 미국으로 복귀하고 제대 배치를 다시 받는 과정 속에서 2, 3천 명은 항시 비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4천 명이 줄어든다고 해도 그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 현대화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F-35라는 최신의 어떤 폭격기를 우리가 이제 40대 정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현대 전쟁에서는 이 머릿수보다는 이 전쟁 무기의 질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역할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핵 전략 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확보하는 핵 우산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빈틈없이 해야 된다. 이런 것에서 주안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전에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시바 총리로부터 이야기도 들었고 어떤 일의 자신감의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관세 협상에 대해서 현실적이고도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게 될 거다 이렇게 또 말을 했더라고요. 참 이재명 대통령은 말씀은 정말 잘하십니다. 당연히 합리적이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결정을 이끌어내야 되겠죠. 근데 좀 우려스러운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한 말 중에 너무나 가볍다 이렇게 생각이 든 것이 트럼프와의 그 협상 방식이 모두 책에 다 나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게 이게 책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외교라는 게 상당히 복잡한 것을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일본을 가셔서 잘 깨닫고 오셨어야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참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친중과 이제 친중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예. 받았을 때 뭐 어떤 국가든 도움이 되면은 이제 받아들이고 도움이 안 되면은 이제 뭐 멀리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사실 역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도움을 주고 받기 위해서는 관계가 가까워야 되는데 지금 이 정부는 상당히 잘못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이번에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금 전승절에 중국을 방문한다라고 이제 대대적으로 지금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전승절이라는 거 중국에서 지금 80주년 이제 행사로 전쟁에 이긴 걸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기념을 한다라는 그런 행사인데 대대적인 열병식도 지금 이제 기획을 하고 있고 이게 그냥 이념적인 그런 행사가 아니라 기념적인 행사가 아니라 얼마나 중국이 지금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중국이 이제 같이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국가들이 어떤 국가이다 이렇게 내보이고자 하는 그런 행사에 이렇게 참석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대한민국에 대한 외교가 지금 이제 미국에 가서 어떻게 과연 이루어질까 이거 국민들 다 모두 다 압니다. 국민들께서도 이렇게 걱정하시는 이런 순간에 책에다 쓰이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이 너무나 가볍다 이런 부분에서 우려스럽고 그러나 또 한 말씀 드리자면 그 뭐 자신감처럼 책에 써 있는 그런 대로 정말 잘 하고 오셨으면 좋겠다. 이건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바랍니다. 예. 뭐 친중적 성향 등에 대해서 두 분 또 이야기도 해주셨고 저희가 앞서 이제 화면 보여드렸는데 위성락 실장의 모습도 보였어요. 이번에 3실장이 모두 함께 나갔습니다.
특히나 이 비서실장이 같이 간 부분,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직접 뭐 기자들과 만나서는 위기에 봉착한 게 아니라 총력을 다한 거다 이렇게 네. 직접 이야기는 했습니다. 어떻게 좀 해석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외교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미국 현지에 있는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처음 취임하자마자 그 홍석현 중앙그룹 회장을 특사로 보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일정 조율이 잘 안 됐다고 해요. 그런데 그 저희 민주당 계열의 국회의원 황희 국회의원이 이제 같이 미국을 갔거든요. 근데 황희 의원과 아시는 분이 트럼프 주니어와 상당히 밀접한, 그러니까 대학 다닐 때 룸메이트를 할 정도로 가까운 관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수월하게 일정을 마무리할 수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강훈식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과거에 뉴욕 주립대에서 개건 연구원을 하신 경험이 있고 또 지금 현재 미국 권력 그 서열로 분석을 하자고 하면 수지 와일러 비서실장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분은 1980년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때부터 전략가로 활동을 하셨는데 2016년과 2024년에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페인을 지휘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어떤 국무위원들보다 훨씬 트럼프 대통령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예. 또 비서실장과 비서실장의 그 카운터 파트너라고 하면 아무래도 강훈식 비서실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수지 와일러 비서실장에게 여러 가지 어떤 조언을 구하고 협조를 구하고 당부를 구하기 위해서 갔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위해서 피치 못하게 떠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 대변인 의견도 좀 바로 들어볼게요. 일단은 뭐 비서실장이 간 부분이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뭐 누구가 가든 잘 하기만 하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비서실장까지 이렇게 대동을 하고 간다라고 하는 부분 이제 저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이게 뭐 잘하기 위해서라고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참 불안하다. 얼마나 약하기에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의전에 대한 말씀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국가가 국가를 이제 방문하고 정상회담을 하는 데 있어서 의전이라는 것은 미리 다 이제 조율이 되고 이제 갔었어야 되는데 아마 이제 지난 정부에 그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에서 야당일 때 얼마나 그 의전 가지고 물어뜯었는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여주는 모양새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이 이렇게밖에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대한민국의 국격이 이렇게밖에 취급받지 않는다, 못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상처를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비서실장이 뭐 가셔서 카운터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면 정말로 잘하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전주 대비 0.3%포인트 상승해서 51.4%로 조사가 됐습니다. 3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소폭 올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아무래도 지난 한 3주 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뭐 이춘석 의원의 뭐 차명 주식 계좌 거래라든지 대통령 특별 사면이라든지. 근데 사실 이 특별 사면이라는 것도 제가 있는 사람들이란 전제 하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양당의 정권이 오가면서 역대 대통령들의 특별 사면에 있어서 야당의 지지자들과 국민들은 반대를 하는 경향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조국이라는 큰 정치인과 관련된 그리고 이 사람이 정치와 관련된 이슈보다는 나름대로 입시 비리와 관련된 2030 세대들을 자극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혐의로 징역을 살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 관심이 모아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나온 다음에 했던 발언들 때문에도 사실 여러 가지 우려를 하고 있던 국민들을 더 자극하는 면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보통 이제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다녀오시면 지지율은 대체적으로 올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한미 관세협정은 일반적인 어떤 국빈 방문이 아니라 의례적인 방문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성과가 나지 않으면 오히려 이게 더 부정적인 영향으로 미칠 수가 있는데 어쨌든 대한민국의 어떤 모든 총력을 다 기울여서 준비하고 가 있는 만큼 좋은 성과를 내면 저는 다음 주 중에는 어떤 여론조사의 흐름이 긍정적으로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일단은 3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소폭 반등을 했는데 이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일단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이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들었는데 도대체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이 국정평가에 그 부정적인 평가가 많아지는 게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뭐 국민의힘이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올랐다라고 대통령께서 고맙게도 이렇게 얘기를
얘기를 해주신 건지 어떤 건지 정말로 잘 모르겠다. 이게 핑계를 댈 거면 좀 제대로 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재명 대통령이 또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하지만 이 지지율이라는 것은 국민의 경고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민심으로 진심으로 잘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충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지지율 하락에 대한 이유는 저희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런 부분이 아니라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대변인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조국 윤미향의 그 광복절에 조국 윤미향을 사면한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 통합을 정말로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의 사면이라든지 그리고 또 지금 입법 독주는 어떻습니까? 뭐 방송 3법이라든지 노란 봉투법이라든지 덧센 상법이라든지 지금 기업 총수들에게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도 도와달라. 지난번에 관세협상처럼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어서 지금 같이 방미길에 올랐는데 지금 뒤로는 어떻습니까? 국회에서 지금 뒤통수를 친 거잖아요. 기업을 옥죄는 그런 법안들을 다 본회의에서 이미 다 통과를 시켰습니다. 없을 때. 이런 부분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정말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부분이다. 이런 걸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인사에 대한 부분도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을 맡았던 변호인들 한 14명 이상이 지금 중요하게 대통령실이라든지 정부라든지 그런 요직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에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새만금 청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동석 그 인사혁신청장도 그 막말이라든지 이로 말할 수가 없고요. 또 이번에 이제 또 있는 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차마 정말 방송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막말을 이제 올린 인사로서 이렇게 논란이 되는 인사들만 한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지지율 하락에 그런 이제 요인이 될 텐데 아마 누구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좀 제발 신경을 쓰셔서 지지율에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럼 함 대변인께서는 정당 지지도 조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 저희가 화면 좀 함께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민주당의 경우가 좀 상승을 했습니다. 5.9%포인트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1.2%포인트가 내렸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 얘기할 때 전당대회는 일종의 좀 핑계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정당 지지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민주당 지지율이 올랐는데 예. 이런 부분을 보면 이제 정청래 당 대표가 이제 되고 나서 상당히 센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김어준 방송에 나가서 일단 이제 뭐 야당을 뭐 말살시킨다라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검찰 개혁도 검찰을 해체시킨다 이런 강한 목소리들을 내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이렇게 민주당 지지율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은 예. 민주당에 상당히 강성 지지층들이 많구나. 그렇다고 저희가 극좌라는 프레임을 씌우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쨌든 민주당은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모였구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볼 수 있고요. 또 국민의힘 지지율은 또 내려갔습니다. 예. 당연히 저희가 국민의힘에서 내일 이제 저희가 전당대회 이제 결선 투표에 대한 이 발표를 하는데 네. 저희도 좋은 대표를 세우고 이제 좋은 최고위원들과 함께 돌아선 이제 국민들의 마음을 저희가 다시 이제 읍소해서 저희가 잡아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야 저희가 야당으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은 반성을 해야 되고 민주당 지지율이 저렇게 오르는 것에 대해서 일단 민주당은 좋아만 할 일인가 이런 반문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두 분 다 이제 대변인단에 있기 때문에 생각이 더 궁금하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정당 지지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제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민주당 그 국민의힘이 잘 안 된다고 안 좋아합니다. 저희 진짜로 잘 되길 바라고. 아, 그래요? 왜냐하면 차후의 날개가 잘 펴져야지 사실 제대로 된 예. 국회에서의 운영이 되는 거고 그렇게 국회에서 안정적으로 어떤 운영이 돼야지 대통령도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상당히 우려스럽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탄핵의 강을 아직도 건너지 못한 것 같아서 저희는 상당히 아쉬운 것이고 이번에 이제 결선 투표를 하게 됐는데 결선 투표 전에 있었던 최고위원들의 어떤 득표라든가 어떤 당선되신 분들의 면면을 보면 상당히 우려스럽다. 왜? 새심파 그러니까 탄핵에 찬성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 반탄파 탄핵에 반대하셨던 분들이 국민의힘의 지지층에게 많은 인기를 얻는 것은 그나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탄핵에 찬성하셨던 일종의 새심파 후보들이 그 여론조사에서도 밀리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 지금 국민의힘의 강성 지지자, 강성 당원 그리고 일반 지지자와 일반 당원들 중에서 강성층만 계속 투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나머지 분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들이 투표하지 않는가? 지금 국민의힘에게
미래가 있는가에 대한 회의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라고 우려스럽다. 그래서 부디 그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대표로 선출되신 분이 누가 되시든지 간에 저는 전당대회 어떤 과정 속에서는 당대표에 당선이 되기 위해서 좀 강성적인 발언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대표가 되고 나서는 어떤 국민 전체를 보고 좀 중도층의 어떤 소구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란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에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더 센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로써 민주당이 추진한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그리고 상법 개정안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게 됐는데 앞서 하민경 대변인께서는 좀 비판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한미 관세 협상을 위해서 뭐 재벌 총수들에게 막 이렇게 도움을 청하면서 또 같이 미국 가서 열심히 같이 뛰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기업들에게 조금 아쉬운 그러한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것이 과연 맞냐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은 축구와 야구처럼 좀 달리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노동관계법, 즉 우리가 노란봉투법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사실 쟁점 사항이 2조와 3조예요. 근데 사실 3조는 이제 손해배상 청구거든요. 근데 이것은 그 말에 답이 있어요. 뭐냐? 불법 파업을 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3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재계에서도 그렇게 사실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2조와 관련돼서 레버리지로 좀 가지고 있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2조. 그게 뭐냐? 파업, 쟁의를 할 수 있는 요건이 좀 넓어지는 거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산업재해가 있었고 사고가 있었고 또 어떤 연봉이 적기 때문에 2인 1조가 근무를 해야 되는데 한 명만 근무를 하다가 사고가 나서 목숨을 잃고 날마다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못한 노동자가 하루에 2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도 그렇고 많은 국민들이 국민의힘에게 하고 싶은 말은 당신들 가족과 관련된 일이라고 하면 과연 이런 말 할 수 있겠느냐라고 호소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도 사실 미비한 점이 있다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시행령을 좀 잘 다듬으면은 일정 부분 많이 해소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로 대응을 했지만 민주당이 종결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별다른 뾰족할 수가 없었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필리버스터로 일단 국민들께 이 법이 왜 악법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리는 데 주안점을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너무나 힘이 약한 야당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노란봉투법 말씀하셨는데 이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겁니다. 이게 불법으로 파업해서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 있는 건데 그 손해배상을 제한한다는 것은 그 파업도 불법으로 해도 이제 괜찮다. 이런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도와달라는 손길 받아들였더니 뭐 기업 총수들은 그럼 다 기업 총수들만 지금 애국자이기를 바라는 겁니까? 지금 이제 기업을 다 옥죄고 어떻게 도대체 경제를 살리고 잘 살겠다고 하는 건지 저희 국민들의 일자리만 없어지고 민생은 지금 안중에도 없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이 하고 있는 것은 뭐 특검을 또 더 센 특검으로 연장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정말로 그냥 상대편 죽이기. 그래서 정말로 독재를 하겠다. 이게 독재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고 독재라는 것은 홀로 다 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반대되는 목소리도 들어야 되고 우려되는 목소리를 들어야 여야가 맞대고 정말 그렇습니다. 국회에서는 여야가 맞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정청래 대표는 사람이 아니니까 뭐 손을 잡지 않겠다, 악수를 하지 않겠다 이러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치도 전혀 없는데 이런 것들을 다 통과시키는 이런 부분 정말로 문제가 있다. 이게 무슨 정치냐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독재라는 표현까지 써주셨습니다. 아무래도 5개 쟁점 법안에 대해서 여당에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해주신 부분인데 그 특검법 개정안이 더 센 특검법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원래 27일 본회의 처리 하나 했더니 지금 9월로 좀 연기되는 분위기예요. 네, 지금 뭐 개정안을 9월 중순 이후로 처리하는 것으로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아직 좀 시간이 남아 있고 또 지금 김건희 특검이라든지 뭐 내란 특검과 관련해 가지고 일정 부분 또 성과가 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근데 시간적으로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사실 16개 혐의로 시작을 했는데 벌써 조금 추가적으로 드러난 것들만 하더라도 상당히 내용이 큽니다. 그래서 사실 제 생각에는 90일 플러스 30일, 30일 2번 정도 연장을 할 수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사실 그 안에 끝날 수 있을까도 사실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사실 김건희 씨라든지 아니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금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조금 협조를 한다고 하면 충분히 특검의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을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같이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내일이면 새 당대표가 확정이 됩니다. 김문수, 장동혁 후보가 오늘 연합뉴스TV에 출연해서 차별점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찬탄 반탄 흩어져 있는 당내를 통합할 수 있느냐, 단결시킬 수 있느냐. 그 점에서 제가 가장 포용과 단합의 리더십. 두 번째는 이재명 정권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하고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 누구냐. 그리고 누가 이길 수 있느냐. 저는 그런 점에서 확실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결이 쇄신이고 혁신이다. 이재명 정권과 투쟁이 또 쇄신이고 혁신이다. 국민의힘이 더 지지율을 높이는 것이 혁신이고 또 이 국가를 위해서도 승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전히 우리 당에 남아서 우리 당을 위험에 빠뜨리고 우리 당의 10%도 안 되는 분들이 결국은 우리가 정한 당론 그리고 당원들이 마음을 모아준 그 당에 나아갈 방향과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도록 당을 위험에 빠뜨린다면 저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결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지금까지 계속 통합을 말씀해 오셨고 그런 통합을 하겠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계속 내부 분열을 일으키는 분들을 다 안고 가겠다. 내가 용광로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통합은 저는 너무 낙관적인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반탄파 두 후보인데 차별점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포용을 강조했고 장동혁 후보는 반탄 성명성을 강조를 했는데 어떤 후보의 전략이 통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제가 이제 국민의힘 대변인이고 또 그리고 선관위원입니다. 지금 전당대회예요. 그래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일단 두 분의 이제 저렇게 입장차가 조금 확연히 있고요. 이에 대한 이제 아마 결정은 오늘까지 있을 이제 투표로 저희 국민과 그리고 당원들이 이제 선택을 해주실 거다, 현명하게 선택해주실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야당에서 이제 정청래 후보가 야당 당대표가 되고 나서 정말로 세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국민의힘은 말살돼야 된다, 없어져야 되는 정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야당의 역할은 분명히 있습니다. 야당이 있어야 이게 정당이라는 게 정당 정치라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야당이 되게 필요한데 정청래 당대표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만큼 아마 국민의힘에도 강한 당대표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 공감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러나 이제 의견차가 조금 더 그 안에서도 있기 때문에 누가 될지 저도 상당히 궁금하고 내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한동훈 전 대표도 SNS에 이제 글을 올렸는데 최악만은 피해야 한다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이건 사실상 김 후보를 좀 지지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까? 아마 그렇게도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뭐 그런 지위를 다 떠나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일단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원이고 이제 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자에 포함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의견은 이제 충분히 피력할 수 있다. 뭐 누군가를 지지하는 선언을 할 수는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자, 그러면 상대당 강성필 부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후보의 전략이 통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사실 정치공학적으로 봤을 때는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난번에 최고위원들의 어떤 득표를 보면서 강성 지지층과 강성 당원들만 적극적으로 투표하고 조금 그 외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상식적이거나 아니면은 뭐 쇄신을 원하는 당원들의 어떤 적극적인 투표가 없는 걸로 봤을 때는 오히려 강성을 계속해서 표방하고 있는 장동혁 후보가 당대표에 당선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우려가 있고 근데 만약에 장동혁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친한계와의 갈등 때문에 분당 사태까지도 벌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국민의힘 내부가 더 큰 소용돌이 속으로 빠지고 정말 연말 비대위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만큼 위기 상황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누가 되든지 간에 첫 번째로는 탄핵 기간을 좀 먼저 건너셔라. 그리고 나서 조금 정리해야 될 분들은 좀 출당을 시켜서 정리하시고 나면 그나마 저희 민주당과 같이 국회에서 손잡고 협치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권 이슈들 두 분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하민경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